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 경영론에서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정보 경영론을 얘기하는 것은 정보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서관 경영이나 도서관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없이 좀 탈피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도서관 얘기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이 지향하고 도서관이 드러내는 가치는 공공 서비스에 있는 것이고, 우리 지식 또는 정보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공평성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가치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해서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취급되어졌는지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 그 지금 21세기 와서는 우리가 그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으로부터 많이 탈피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 5,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도서관이 거의 유일한 정보 서비스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도서관에서 사설주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에서 사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내용의 중심이 아니라, 사설한 존재와 도서관이라는 존재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좀 다른 시각에서 도서관을 이해하고 다른 시각에서 사설을 이해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고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로 도서관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말하고,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거의 도서관의 시초, 초기의 도서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서관 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자원, 정보자원들이 있었는가와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소위 그 형식, 도서관이라는 구조, 도서관이라는 규칙들이 만들어졌는지가 얘기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분류와 목록이 지금 또 도서관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헌정보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뭐 흠집을 내자라든가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 속에서 진정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좀 밝혀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기체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장 핵심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이고, 그 본질적인 것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적인 것들, 뭐 상대적인 것들, 아니면 도구적인 것들에 대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건너면서 우리가 잃었던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새롭게 구축한 것은 무엇이고 그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듯이, 도서관이라는 공간도 인류와 함께 성장하고 진화해 왔다면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와, 그 변화의 과정 속에 그 변화를 막는, 변화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얘기하면서 도서관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서의 역할들은 무엇이었을까를 얘기하자는 것이죠. 일단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5,000년 전에 도서관은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초의 도서관들은 거의 수장고 형태였고, 수장된 자원들은 뭐 우리가 지금 기록자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중심이지요. 그 기록자원이 생성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공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록이 만들어졌고, 어느 건축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위 전기처럼 병렬로 연결됐을 때 그 힘, 총합이 엄청 커진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혼자 살기는 힘들지만 더불어 살 필요가 있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그 커뮤니티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도구가, 그게 언어랍니다. 즉 언어는
개체와 개체 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했고, 그 도구가 표준화되어지면서 하나의 언어를 형성하게 되고 소통 구조를 갖게 되고, 소통이 원활해지면 협력도 훨씬 더 수월해졌겠죠. 근데 이 언어가 시간이 경과하면서부터 이 세대 간에 또는 이 인류의 성장 과정 속에서 죽고 살고 하는 반복 속에서 그것은 연속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고, 그 연속적인 가치를 승계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 우리는 초기에는 소위 말하는 그 구전으로 그 의사전달을 했고, 그 구전으로 의사전달을 결국 우리가 하나라는, 우리의 동질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역사적 그 사건들을 이어가는 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것을 보다 더 확장시키고 하는 역할이 바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서는 언어가 우리의 힘을 총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면, 시간 축속에서는 기록물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그런 기록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기록들은 거의 뭐 망라적으로 수집되어졌겠죠. 초기에는. 왜냐하면 기록의 총량이 적었을 것이고, 그 총량의 적은 총량조차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담당했을 것이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 커뮤니티의 권력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이제 부족에서 이제 국가가 성장해가는 도시국가가 되어지고 큰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도서관이다. 그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그런 힘을 발휘해서, 그런 기록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죠. 분류와 목록을 통해서 그 많은 자원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두기만 해도 충분히 이용 가능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쓰는지도 다 알았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그것을 생산한 생산자들이 사라지면서 누군가 그걸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록물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행위들이 요구되어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 그 기록물에 대한 메타 정보들이 생산되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 메타 정보라는 것은 그 기록이 갖고 있는, 현대식으로 하면 타이틀이라든가 저자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런 정보들을 수록하고는 또 다른 기록, 소위 메타 기록들이 만들어졌고, 그 메타 기록이 존재하는 곳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말한다.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천년 동안.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자원이 있고, 그 자원에 대한 메타 자원, 메타 기록들이 존재하는 곳, 메타 기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분류와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변한 것은 그 기록에 담고 있는 미디어들이 바뀌었다. 초기에 파피루스라든가 점토판이라든가 했던 것들이 점점 지금 와서는 종이로, 거의 뭐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그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 종이의 그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그냥 거의 폭발적으로 종이 쓰임이 늘어나고, 종이 쓰임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많아지기 시작하면 선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최근 도서관 문헌정보에서 말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선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셀렉션에 대한 얘기죠. 모든 것을 다 모을 수 없을 때는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무엇을 모을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 설정을 위해서 그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치, 비전, 목표, 미션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어지고, 그 커뮤니티가 도서관을 자기 중심 사상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축적되어지는, 그러니까 아카이빙 개념과 동시에 현 시대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도서관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다. 성장 출발 자체가 자연 발생적인 것은 하나 둘 컬렉션이 모으고, 컬렉션들이 그 기록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다. 왕권 또는 귀족들의 삶, 그들의 통치 개념, 그들의 재산권에 대한 얘기, 그들의 영토에 대한 얘기, 노예에 대한 얘기, 자기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쌓여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이제 소위 문화라는 측면 넘어가죠.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시간이 나기 시작하고,
즐기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 구조 속에 많은 장르의 그 문학류들이 생겨나죠. 대부분은 음유, 읍조리고 말로만 전달되었던 시나 소설이나 역사들이 이제 점점 기록화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컨텐츠로서 이제 가치를 갖기 시작하고, 물론 그 안에 상당 부분은 종교적이고 주술적이고 역사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진행되어 오는데, 시대를 흐르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도 갖습니다. 소위 중세를 들어서면서 암흑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소위 중세 시대가 되면 그 기독교 중심의 수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끝날 무렵에 이제 소위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대학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도시국가들 형성 구조 속에서 많은 귀족들이, 많은 부자들이, 부호들이, 이제 상인들이 생기고, 그네들이 이제 취미 활동 중에 하나로 소위 그런 장서가, 애서가들, 물론 그 무렵에 출판이 이제 인쇄혁명도 동시에 끼어 있고, 그것이 이제 신대륙을 건너가면서 거의 폭발적으로 출판 문화가 성장하는 시점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공공 서비스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출판과 공공도서관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의 이른 도서관의 역사입니다. 뭐 상세하게 도서관 몇 세기는 어쩌고 하는 것 필요 없이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시점과 중요한 상황들만 묘사를 하자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결국 자원을 공유하고 기록을 공유해서 그 자기들의 공동체의 어떤 정신과 방향성을 유지해가는, 일관성을 지켜가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속에서 이제 갖는 기록물이 어떤 형상을 했느냐, 이제 그 기록물의 변화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쳐다봐야 할 것이 뭐냐면, 초기의 기록물들은 그것이 어떤 매체에 수록되었던 간에 거의 99.9%가 필사본, 유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본이 뭐 100% 유일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유일본이 복본의 형태를 취한 것이 이제 필사를 통해서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놓고 보면 결국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요구되어졌던 것이고, 그만큼 그 지식자원에 대한 가치와 지식자원에 대한 의미는 확장되어졌지만, 그거를 공유할 만한 이 지역사회의 통신이라든가 교통 개념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공간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사라는 행위가 요구되어졌고, 그 필사 과정에 이제 점점 인쇄술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뭐 동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필사분들이 모판 인쇄로 넘어가고 금속 활자를 최초로 발명한 민족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금속 활자가 이제 성장하면서 지금의 우리 그 납활자인 인쇄, 지금은 디지털로 한 그런 프린팅 성능까지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원을 축적하고 공유하고 했던 역사가 도서관의 역사라면, 그 속에서 또는 사설한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도서관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연속선상에서 사서의 존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그 노예 계급들이 순수하게 관리하는 얘기, 지금까지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도서관의 사서는 관리자의 기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축적되어진 지식자원을 누구든지 활용 가능한 상태로 놓이게끔 하는 행위,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 속에서 자원들이 잘 구축되어지고 잘 활용되어지도록 운용하는 능력, 그게 사서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필사에 대한 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출판이나 인쇄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 필사를 통한 복제 행위를 했었고, 그 복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사설하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수도원의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수도사들이 이 민간가의 삶 속에서 독립해서 자기들의 그 종교적 이유와
자기의 그 성장, 자기의 그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필요했던 지식 자원들을 스스로가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상당한 부분이 다른 수도원을 찾아가거나 필요한 지식 자원을 빌려다가 복제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종교에 반하는 내용의 글들은 금서로 다 압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금서를 몰래 읽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화화되기도 했죠. 그래서 수도사들의 주 역할은 필요로 하는 지식 자원들을 수집하고 복제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 일이었고, 그만큼 지식 자원, 기록물들이 가치 있고 유일하다 보니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에다 묶어둔 그 도서관의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수도사들이 계속 베끼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체인에다 묶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한계와 정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도시국가가 성장하고 자본이 상인들에 의해서 자본이 축적되어지면서 부가 늘어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애서가라는 장서가라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집단이 생깁니다. 전문가 집단이 생기기도 하고, 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지식 자원들이, 전문 지식 자원들이 수집되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생산하게끔 유도하기도 하고, 그게 초기에 소위 서점이라든가 필사 중심의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것을 수집하는 것이 그 하나의 취미가 되는 집단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무렵에 이제 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대학이 성장합니다. 새로운 신문물을 배우고, 배운다라기보다 어떻게 하나의 그런 공방, 하나의 도제식 교육들이 성장하고, 그네들이 필요로 한 지식 자원들을 축적하는 대학 도서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그 장서가나 애서가에서 만든 컬렉션들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들은 대부분 그 사설 도서관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게 15, 6, 7세기 넘어가면서 소위 그 소사이어티, 남성들의 그런 그 사교 모임장에 만들어지고, 사교 모임장에 그런 시와 소설들을 써서 그걸 읽고 토론하는 독서 클럽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혁명을 통해서 복제, 출판이라는 행위가 생기게 되고, 그 출판이 어떻게 성장하냐 보면 처음엔 인쇄업자들이 필요한 책들을 복제해서 만들어진 복제물들을 팔기 시작했고, 그 팔기 시작하는 과정에 중간 도매 역할로 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서점들은 그 책을 파는 과정에 소비자와 직접 고객과 대면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니드를 읽고, 그 소비자의 니드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책을 생산해내는 출판 기능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인쇄업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출판했던 것들이 서점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쇄업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용역을 받아서 인쇄해주는 일을 하고, 서점이 책을 출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보급이 커지고, 그 서점이라는 공간적 그 뭐랄까요, 그 판매망 자체가 확장성이 어려워지니까 서점에서 서점으로 책들이 옮겨다니면서 출판업이라는 이제 업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책을 생산하고 생산된 책을 서점에 배포해서 책을 파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 책 가격이 싸지는 않을 테니까 그 책을 살 수 있는 사람 집단이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집단이었을 것이고, 그 과거의 그 사람들의 그 구조를 보면 노예계급과 하층민, 뭐 그 농부들, 그 다음에 귀족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책을 읽었을 거라고 상상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종교혁명을 거치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종교서적들이 독일어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 종교혁명 이후로 책의 출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엄청난 공간에 책의 출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책의 출판의 성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그런 중요한 계기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사서가 도서관에 있는 존재라면서 얘기를 했지만, 대학 도서관이나 초기에 그 사설 도서관들의 사서들은,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필요로 하는 책, 내가 알고 있는 주제의 책들만 모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집된 장서의 대부분은 주제적으로 상당히 하나의 어떤 밀집된 현상을 보였을 것이고, 그 양이 늘어나면 누군가에게 관리를 부탁했을 것이고, 관리와 더불어 그 컬렉션을 이용하는 집단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래서 초기의 사서를 얘기하고 사서의 그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 대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서들은 주제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주제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게 mandatory, 필수적이고 꼭 그래야만 하는가 라고 놓고 보면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이 모였고,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주제적으로 상당히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고, 그것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그 관리를 담당했던 그 사람 역시 그 주제에 해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보면, 그건 상황적으로 그랬을 뿐이지 사서는 주제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라는 필연적 결론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서에게는 주제적 배경이 필요해.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책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고 소통도 쉬웠겠지요. 이게 소위 19세기, 18세기 미국의 독립 이후로 넘어가면서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됨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것이 공공도서관의 시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은 특정 주제나 전문적 서적을 모으는 행위라기보다 보편적인 교양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수집되기 시작했고, 출판이 덩달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주제적 배경을 가져야 할 만큼 주제적 특성화되어 있냐면 그러진 않습니다. 상당히 보편화되어진 자원들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많은 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분류가 좀 더 체계화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분류가 좀 더 치밀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도서관마다 자기가 각자 알아서 생산하고 조직하다 보니까 그 사서의 그 역량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요구되어진 사서가 과연 주제 배경을 가진 사서였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차라리 역설적으로 제너럴리스트, 보편적인 사서, 모든 주제를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화되어 있는 모든 주제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서가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구분 지을까 해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었겠죠. 지금 말한 우리가 분류표처럼 총 유서부터 900대까지 어떤 식으로 나눌까를 꼭 데시말로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기법으로 책을 그룹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류의 기본 발상은 끼리끼리 모으고 같은 것을 모으고 다른 것과 차별화해주는 작업일 뿐이지, 그것이 계층 구조를 가져야 하느냐, 무엇과 무엇을 옆에 두어야 하느냐의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 주관적이라서 그 수집하고 있는 그 컬렉션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기본적인 분류 목록의 출발이었고, 도서관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컬렉션들을 관리했을 것이라고. 그 과정에 누군가가, 소위 멜빌 듀이가 분류표를 만듭니다. 상당히 보편성이 담겨있고 체계적이고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확장성이 보장되어진 분류표를 만들고, 그 분류표가 인기리에 파급되어지면서 모든 도서관들이 그걸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도서관에서는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죠. 하나는 도서관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서들의 역량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얘기는 교육을 통해서 분류표를 가르쳐주면 모든 도서관들이 공이 비슷한 분류 개념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분류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그 학술적 또는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좀 낮추더라도 기능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서관 학교라는 얘기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사서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럼 5,000년 전에 도서관 이전에는 사서가 없었을까? 사서는 진정 도서관의 메인 존재일까? 이제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누구에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지식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고 요구하고 대출해주고 이용하고 누가 갖고 있던 거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장이 형성돼야 똑같은 거죠. 내가 물건을 많이 생산했는데 팔고 싶으면 어딜 가야 할까? 아름아름으로 물물 교환하고 사고 팔고 주고받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요구도 크고 필요성이 늘어나니까 누군가가 한 곳에다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곳에 소위 장터가 열리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서 저기 가면 물건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바로 시장이 구성되듯이, 도서관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누군가로부터 시작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발품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주고, 누가 알고 싶으면 그걸 찾아다 주고, 또는 자기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 주로 박물장수, 어떤 물건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면서 단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음유시인들,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율에 담아서 시나 노래로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콘텐츠들을 수집하고 이용하고 궁극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그런 도서관이라는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이 도서관을 만든 다음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서라는 역할과 기능이 존재했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형성하면서 자기의 일터를 안쪽으로 옮겼다.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에 기반해야겠지만, 그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선사, 역사 이전에 기술된 부분과 역사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그 기록 증거들이 남아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상당 부분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기록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되신 결과물들의 전부, 전체의 량이 과연 100% 보존되어졌느냐와 선별되어지거나 또는 망실되는 과정에 생존하고 있는 몇몇 기록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기록은 일정한, 역사는 해석의 학문이기도 한다면,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얘기는 해석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 해석적인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그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발전한 역사를, 그 기술을 쳐다봤을 때 사사라는 존재를 도서관에 내어둘 수는 없겠구나. 그럼 사서의 본질을 도서관과 무관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고, 우리들이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사서는 어떤 사람들일까? 도서관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과거 도서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도서관의 101가지 이야기라는 뭐 그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논의하면 충분히 미래형 도서관도 설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의 역사와, 그래서 얼핏 사서들의 존재를 조금씩 설명하면서, 아, 사서가 이런 사람들이었겠구나. 도서관 이전서부터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라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